시작하겠습니다. 기본서 84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있습니다. 85페이지 시험 시행기관 나와 있네요. 85페이지 칠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인 시험, 이제 여기서부터는 논란의 여지 없고요. 처음 듣는 분은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계속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다 됩니다. 시험 누가 자격증 줍니까? 시도지사, 경기도지사 이렇게 찍혀 있을까요? 아니면 경기도지사 이름이 뭐지? 누구요? 김동현 아니고 연이 갑자기 지금 도지사 이름을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쓰면 모른다고. 예, 제가 정치적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정치인들 이름을 잘 몰라요. 어쨌든 그 도지사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냥 경기도지사 이렇게 서울시장 이렇게만 나옵니다.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바뀌니까 이 자격증 계속 죽을 때까지 일신전속적으로 써야 되니까 안 나오고 그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응시원서에다가 주소를 2개를 적어요.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 주소 2개를 적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 나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뭐 주민등록증 옮기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거기 적은 대로 준다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그 산업인력공단에 또 전화해가지고 묻지는 말아라고요. 어쨌든 시도지사가 자격증 줍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한 적 없고요. 국토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 교부된 적 없습니다. 저는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이 돼서 국토부 장관 명의로 자격증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제가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옆에 중개업소는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실력이 없나 보다. 네, 저보고 그래. 옆에는 서울서 땄던데 실력도 없나 보다. 경기도 시골서 딴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문제 똑같은데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했더니만 복덕방 사기 치는 거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문제 똑같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문제 똑같은데 어쨌든 명인 똑같지만 그 합격자 명단 발표하는 거 보면 각 시도 서울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 몇 명, 이름도 따로 경기도에 조회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도에서 응시를 했다. 응시한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소를 경기도라고 적었으면. 옛날에는 시험 본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을 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어도 서울 가서 시험 보면 옛날 서울시장 명의로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교통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인천하고 경기도에서 전부 서울 가서 시험 다 보는 거예요. 서울 자격증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어디서 보든 상관없고 무조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한다고요. 자, 국토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사전 미리 정책 심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후에 거치면 된다. X입니다. 지금 여기 86페이지 기본서 있는데 이게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칠판만 보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기 페이지수 정확하게 적어 드릴 테니까. 자, 그런데 그 지금 우리 교과서는 지금 86페이지 그 3번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서 중간 밑에 3번에 보면 원래 시도의사가 시험을 시행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다고요. 실제 시도의사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입니다. 시험 응시 자격입니다.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89페이지. 시험 원칙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 다음 주에 암기 프린터 내드리겠습니다. 안 내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내주라고 해서 내주는 게 안 낫겠냐 싶어서 저는 또 너무 빨리 처음부터 주니까 막 뭐가 이리 복잡하냐, 뭐 암기할 게 뭐 이렇게 많아가지고 깜짝 놀라게 도저히 뭐 하나 모르는데도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원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3년, 5년 이런 거 다 내드릴 테니까 계속 읽어보고, 가장 좋은 거 오래 기억하려면은 직접 적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써보는 게. 그 시간이 없어 쓰기 힘들면 읽으라도 한번 보시라고요. 소리내, 그 읽는 것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고요. 안 되면 나중에 눈으로라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요 두 개 말고는 시험 다 볼 수 있다. 교도소에 있어도 시험 볼 수 있고, 파산 선고 받아도 시험 볼 수 있고요. 신용불량자도 시험 볼 수 있고요. 교도소 복역 중인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외국인 다 시험 볼 수 있다고요. 이거는 뭐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암기사항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태어나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처음 하면 하나도 몰라요. 저도 하나도 몰랐어요. 저도 시험 자격증 6년 만에 땄어요. 자격증 8회, 9회, 10회 시험 3번 봐가지고, 옛날에 2년에 한 번씩 봤으니까 10회 때 합격했으니까 6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9년 만에 교도소에서 딸 수 있어요. 그 모르겠어요. 그 교도소 처우에 관한 법률, 그거는 그 안에서 어떤 법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상은 가능하고, 시험 보러 간다면은 그 안에서 별도 장소에서 보거나 어쨌든 볼 수 있어요. 그 저기 누구지, 옛날에 탈옥수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신창원 씨가 그 인터뷰에 그려놨더라고. 지금 뭐 공부는 한 번도 1등 못 해봤는데 교도소에서 검정고시 2등인가 했다고 나오더라고. 검정고시 시험도 봤어요. 교도소 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면 돼요. 교도소 안에서. 원칙적으로. 누가 교도소 지인이 있어야 하는 분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책 사다가 갖다 넣어주고 보라고 하시면 돼요. 인터넷 같은 거는 못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도 봐도, 요즘은 군대에서도 공부한다고 하면 다 해준대. 제가 할 때는 휴대폰 이런 거, 우리는 군대 때 휴대폰도 없었지만 못 썼는데 요즘은 업무 시간에도 휴대폰 쓸 수 있대. 군대에서. 월급 160만, 저는 병장일 때 월급 3,000원 받았는데 지금 160만 원이더라고. 월급 병장일 때 3,000원 받아가 제가 보너스 받으면 4,500원인가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보너스가 52배로 받았는데 어쨌든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군인 월급이 지금 최근에. 몇 년 전만 해도 뭐 몇십만 원밖에 안 했는데 한 1, 20만 원 했는데. 자, 부정행위. 지금 이것도 제가 항의 많이 했어. 국토부에. 수능은 부정행위하면 1년간 시험 못 보는데, 지금 내 나이 먹어가지고 눈도 침침하게 죽겠는데 이게 5년이나 시험 못 보라면 나 늙어 죽어서 그럼 시험 언제 자격증 따겠노 이랬더니만, 어르신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부정행위해서 적발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수능은 적발됐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계속 뭐 몇 명 부정행위 하다가 뭐 휴대폰 올려가지고 적발됐다 이런 거 나오죠. 우리는 휴대폰 올려가지고 만약 적발되면 감독관이 어르신 휴대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누구한테 지금 헛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봐줘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심려치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5년입니다.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자,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원칙, 예외적으로 1, 2차 구분은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 방법은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시행합니다. 교과서는 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 안 찾아도 된다고 해도 계속 찾으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데 90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2차도 객관식으로 보려고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어요. 우리 시험은. 그럼 정부에서 유일하게 1, 2차가 구분되어 있는 시험 중에서 2차도 객관식으로 보는 거는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어요. 나머지 행정사 뭐 이런 거 전부 감정평가사 뭐 전부 주택관리사 다 2차는 주관식이에요.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들에게만 굳이 2차도 객관식으로 내주겠냐? 문제는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응시인원이. 지금 40만 명, 40만 명이 접수했다고 나와요. 그 주관식으로 다 볼 채점하려고 하면 1년 내 걸리겠죠? 한 달 만에 발표해야 되는데 주관식으로 하려면 기계가 다 채점하니까 금방 다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내기 위해서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다 본다고요. 이번에도 시험에 그런 게 있었다더라고요. 1차 시험 뭐 어떤 뭐 출판사에서 1차 시험 보고 나오니까 벌써 가정답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 채점해 보니까 떨어졌어. 집에 갔다고 2차 응시 안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채점해 보니까 가정답이 다 엉터리에 합격했어요. 본인 책임져야지 누가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끝까지 1차 채점하지 말고 그냥 2차 공부하라고. 1차 보고 나서 그 1시간 50분 쉬는 시간에 2차 암기하는 거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보는데 그 1차 괜히 채점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1차는 되고 안 그러면 한 번에 다 됐을 텐데 또 1년 더 하면 기회비용이 1억 넘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다른 데 가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돈 못 벌고 학원 다녀야 되니까 학원비야 뭐 몇백만 원밖에 안 하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훨씬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2차 시험 끝날 때까지. 근데 통계를 보면 거의 제가 가서 봐도 지금 강의실이 이 정도 되는데 뭐 2차 볼 때 보면 다 나가고 없어. 별로 없어요.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2차 볼 때는. 1차 때는 좀 있다가 거의 반 이상 집에 간다고. 1차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원래는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만 2차를 보는데 같은 날 동시에 보면 1차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불합격한 사람도 볼 수는 있다. 근데 만약 1차 떨어지고 2차 되면 2차 시험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소용없다. 그래서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를 합격했으면 2차는 채점해요 안 해요? 합니다. 큐넷 들어가면 몇 점 받고 떨어지는지 다 나와요. 확인은 가능하지만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은 없다. 무효니까 효력이 없다. 지금 이거는 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 뭐 논리적으로 생각할 게 없고 그냥 단순히 암기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게 암기가 더 공부하기 편하던데 그냥 단순하게 암기니까.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 난 나이 먹어가지고 암기는 안 된다. 이해는 되는데 그건 핑계예요. 연예인들 탤런트 80 넘은 사람 이순재 씨 이런 분들 지금도 다 대본 암기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각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대본 암기해가지고 80 넘은 사람도 대본 다 암기되는데 계속 반복하면 된다. 눈만 뜨면 저는 그 연예인들 그냥 할 줄 알았더만 그 계속 암기하고 또 리딩 연습 이거 미리 또 만나가지고 그 연습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반복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하면 됩니다. 암기도.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100% 다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 대학교 때 연사님이 공부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구멍이 다 나 있다고. 나이가 많으면 구멍이 커요. 물 아무리 갖다 부어도 지금 다 쏟아져 버리고 빠져나가고 안 남아 있다고요. 그럼 물기만 안 마르다고 안 마르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다가 나중에 10월 달에 쏟아 부어 가지고 넘쳐나야 합격을 한다고요. 그때 집중을 해야지. 지금 너무 무리해서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설렁설렁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해요.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가려면. 그 모든 강사나 뭐 하는 말이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개인차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고요.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따라야 될 필요는 없어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공부 잘 되는지는 내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어떤 분들 물어 필기하는 게 잘 되냐 필기 안 하는 게 좋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필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상관없어요. 그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 저도 뭐 애들한테는 열심히 하라고 해놓고 제가 열심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면서. 쉽지가 않아요. 말은 뭐 공부 열심히 해라. 하루 종일 공부만 해라 되지만 사실상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원래 이게 이상이란 말 없는데 제가 건의해가지고 제가 건의한 게 아니고
15회 추가 시험 봐가지고 제가 항의했어. 왜 15회 시험 추가 시험 보냐? 시험 2번 본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그때는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시험은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왜 2번 보냐 이랬더니만 매년 시행한다 했지 한 번 본다는 말이 어디 있냐? 2번을 보든 3번 보든 네가 왜 이러더라고요. 그 자꾸 저처럼 따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매년 1회 이상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 제가 법이라는 게 반드시 진리에 부합한, 법이라는 거는 원래 법이 삼수자, 물수자입니다. 이게 물수자, 갈것자, 물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하는 게 법이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그게 법인데, 원래 어원은, 그러나 실제로는 통치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어요. 즉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고, 법이. 그래서 법은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다 이런 거 의무만 보고하고 있잖아요. 법 없는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법이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국민들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뭐 해라, 하지 말라, 하면 처벌한다,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법에 보면 국가가 책임진다, 국가가 처벌받는다는 거 하나도 없어. 공무원들 처벌받는다는 말은 없다고요. 그 10년 동안 시험을 한 번도 안 보던, 1년에 10번을 보던 국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문이 수험생들만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 알아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봅니다.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시험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해의 시험에 하나에 면제한다면 X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34회 1차 합격하신 분은 35회 시험만 1차 면제됩니다. 지금 34회 1차 합격하신 분이 28,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16,000명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그래가지고 2차만 봐가지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1, 2차 같이 봐야 되죠. 그 2차만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책 다 불질렀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근데 이게 마약이거든요. 마약. 밀어 남아가지고 또 결국 학원 오더라고.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 먹으면 못 끊어요. 끝을 봐야 된다고. 합격해야 된다고요. 시험 보고 나서 불 다 안 질러도 돼요. 보통 보면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이게 공부했던 책, 민법 이런 거 많이 책꽂이에 꽂아놨더라고요. 그럼 책이 좀 꽂혀 있으니까 뭔가 약간 공신력이 있어 보이던데요. 뭔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불 지를 필요는 없어요. 자,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책마다 이게 순서가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책은 지금 86페이지에 있어요. 86페이지. 모든 출판사 책이 똑같지 않습니다.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저작권 이런 거 위반되고 이러니까. 저도 위원회에 한번 참석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위원회가 600여 개가 있답니다. 각종 위원회가. 이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위원회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여러 명이거든요. 그럼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위원회를. 나쁘게 말하면 시험에 그렇게 저처럼 나쁘게 비판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취지를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둔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둘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잘 바꾸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둔다라고 하면 사무실을 만들어놔야 되고 직원도 배치해 두어야 됩니다. 근데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하거든요. 한 번 할까 말까 하거든요. 이제 둘 수 있다니까 평소 안 두다가 그냥 회의실에서 회의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둘 수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평소 없다가 그냥 1년에 한 번 회의하면 한 번 회의할 때만 두면 되니까.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제외 X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제가 아까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홀수여야 된다고 그래서 짝수가 아니고
8명이면 4명 찬성 4명 반대 뿌리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가부동수면. 그래서 홀수로 하면 가부동수니까 만약 7명이면 7명 중에 4명 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거든요. 3명 이상 찬성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요거 300명은 지금 법적으로 보면 중대한 흠결입니다. 홀수해야 된다고 원칙은. 근데 지금 짝수입니다. 그 지역구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한 명 더 늘린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국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못 늘리고 있으니까 지금 짝수에 이게 문제예요. 더 줄이든지 늘리든지 홀수로 하는 게 맞아요. 원칙은. 왜냐하면 300명 중에서 다 출석해가지고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300명 다 출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300명 중에 꼭 한 명은 어떻게든지 안 오더라고요. 뭐 해외가 있거나 어떻게 하거나 해가지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이다 X.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모든 위원이 아니라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보궐위원은 전임자 남은 임기입니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게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 게 제척 사유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과서 88페이지 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그 다음에 2번 친족이거나 친족이 어떤 경우, 그 다음에 3번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때 대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그라미 4번 대리인은 변호사죠. 변호사.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라 하고 민사, 가사 이런 데는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죠. 돈 받고 다 한 거예요. 이해관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으면 쉽게 말하면 재판 받는데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이 피고인으로 와서 있으면 아버지는 그 재판하면 안 된다고. 제척 사유예요.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배우자 이 어떤 자라고 아까 동그라미 1번에 있었잖아요. 전 배우자입니다. 이혼했습니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다고요. 사랑은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로 와도 회의 참석하면 안 돼요. 제척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기피라는 게 뭐냐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가로 2번에 있습니다. 88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에 양가로 2번. 그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안건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 저 위원 빼달라, 저 사람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것 같으니까 빼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그게 기피 신청. 뉴스에 보면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 나와요. 이부진 신라 사장 그 이혼하는데 전 남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부진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이 판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빼달라 해가지고 바꿔준 적이 있어요.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피가 있고요. 회피는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88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판사고 아들이 피고인인데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고 공무원이 안 뺐으면은 제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 나 안면 바쳐서 도저히 이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빠지겠다 이렇게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요.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양가로 4번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장님이 된다면 직원 고용할 때 계약서, 고용계약서나 위촉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걸 적는 게 좋아요. 구두로만 하면
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위촉 계약서나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적는 게 좋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적는 게 좋겠죠. 근로계약서를 적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해고 예고를 해야 돼. 바로 자르면 안 된다고요. 저도 IMF 때 잘렸는데 회사에서 책상을 없애버렸더라고. 어느 날 회사 가니까. 그래서 뭐 앉을 데도 없고 이러고 있으니까 위에 사람이 그냥 나오지 마라.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한 달 급 줄 테니까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어디 전부 왕따 되고 밥 먹자 해도 밑에 직원들도 아무도 밥 안 먹으려고 설렁설렁 다 피하고 이제 저 잘릴 거니까 쟤하고 밥 먹었다 괜히 지켜가지고 같이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안 나오고 월급 받아 너무 고맙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달 월급은 주게 돼 있더라고.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돼. 지금 바로 자른다 해놓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월급 안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 한 달 월급은 줘야 된다고요. 근로자라면.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적는 것보다는 사장님 입장이라면 위촉 계약서를 적으면 해촉해버리면 돼요. 아마 무슨 정당의 무슨 비대위원장 무슨 또 옛날에 그 의사 무슨 위원장이었죠. 무슨 혁신위원장인가 무슨 그런 위원장은 뭐 다 어떻게 해요? 위촉해요. 위촉. 해촉해버리면 끝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위촉을 하시라고요. 직원을 고용할 때 사장님이 되신다면. 시험에는 뭐 이런 게 7일 대신에 10일 이런 식으로 낸다고 노란 글씨 적어놓은 걸 잘 봤고요. 나중에 숫자는 다음 주에 드리겠다고 암기할 거다. 또 처음부터 주면 너무 뭐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다음에 알면 되고 정책심의위원회만 7인 이상 11인 이하 요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나오고요. 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교과서는 87 86페이지 맨 밑에 있네요. 동그라미 4번까지 있는데 87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에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의사가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거기에 86페이지 교과서 왼쪽 맨 밑에 보니까 두 번째 그 OX 문제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해가지고 X라고 돼 있죠. 기출문제 제가 아까 둘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출제 채점입니다. 출제 채점. (91페이지) 교과서는 91페이지 중간에 시험 출제 채점이 있습니다. 출제는 출제위원인데 시험 시행기관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됩니다. 박사학위 없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산업인력공단에 보니까 출제위원 상시 모집해가지고 공고가 나와 있어요. 대학 전임교수 이상 뭐 이런 거, 전임교수 몇 년 이상 유경험자, 조교수 이상 몇 년 뭐 이런 거 돼 있더라고 경험. 그리고 단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안 된다. 저처럼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사람 저기 있는 경우는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아예 원서 접수도 못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학원에서 강의해놓고 문제 그대로 출제해버리면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만 유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이 있는 경우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장 및 그 출제위원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대학 교수들이니까 총장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이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명단 통보되면 5년간 아까 부정행위한 수험생,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문제 유출시키고 빼돌리고 이러면 5년간 출제위원 못 들어간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정행위하면 영원히 아웃입니다. 영원히 못 들어가요. 지금 이 신청이 인용되면 한 문제 인용되면 1년, 두 문제 인용되면 2년간 못 들어갑니다. 출제위원.
출제위엔 인력풀이 여러 명이 돼 있어요. 과목당 몇 수십 명씩 있다고요. 부동산 학개론 이런 거는 한 번 들어갈 때 5명 들어가더라고. 5명 들어가서 10문제씩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문제잖아요. 그럼 상호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 2문제씩 빼요. 그래서 40문제 가지고 시험 본다더라고 여러분들은. 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자,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 시험 공고. 92페이지 우리 기본서 교과서는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메뉴에. 매년 2월 말까지인데 시험에 전년도 말까지 전년도 지금 올해 시험 보면 전년도 12월 말까지 X 올해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해야 됩니다. 구체적 사항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큐넷 산업인력공단 뭐 아무거나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큐넷으로 치면 되죠. 큐넷 들어가면은 큐넷에 들어가면 모든 큐넷에서 실시하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 일정이 벌써 다 나와 있어요. 내년에 올해 볼 거. 이미 작년에 사실은 사전 공고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늦어도 2월 말까지 하면 되니까 1월 달에 해도 상관없죠.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왜 이렇게 됐냐면 옛날에는 시험 한 두세 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4월 달에 본 적도 있고요. 9월 달에 본 적도 있고 10월, 11월 막 달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제가 처음 시험 볼 때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 볼 수 있었어요. 만 20세라고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만 20세 이게 나이 생일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시험 날짜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계속 시험 언제 보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 날짜에 따라서 만 20세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험 언제 보는지 미리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시험 다 볼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른 시험은 옛날부터 미성년자 다 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도 이제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90일이라는 숫자는 여기 한 번만 딱 나옵니다. 자,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시험 보려면 1, 2차 같이 보려면 작년까지는 28,000원 냈어요. 28,000원인지 그 금액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시험 보러 가는데 과오납한 경우 2번 내면 한 번 낸 건 돌려줍니다. 잘못해가지고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준다.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본 경우 다 돌려준다. 제가 옛날에 시험 보러 가는데 가방도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온몸 알몸 수색 당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 그 전날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폭파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험장 그러니까 막 금속 탐지기 가지고 다 보더라고. 저는 특히 이상한가 봐요. 왜 시험 보러 온 사람이 가방도 안 들고 오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지금 몸만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럼 만약에 그 폭파돼가지고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그러면 시험 응시수수료 다 돌려준다는 얘기. 28,000원 낸 거. 그 다음에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원서 접수기간이 아마 지금 언젠지 8월달 정도 될 거예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이런 식으로 5일간 옛날에 10일간 주다 요즘 5일간 줘요. 접수기간. 왜냐하면 첫날 접수 다 해버리니까 길게 줄 필요도 없어요. 그 대신에 나중에 추가 접수를 한 번 더 합니다. 빈자리. 왜 추가 접수를 하냐면은 1일날 접수했다가 5일날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이 환불받은 사람 빈자리 접수를 한다고 추가 접수. 추가 접수는 어디가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리 첫날 접수해야 돼. 첫날 9시 땡 하면 접수해야 돼요. 왜냐면 집 근처에 가까운 학교가 다 차버리면 접수가 안 되거든요. 불가능이거든요. 이제 작년부터는 이게 대학에서 여주대학 이천에 무슨 대학 있어요? 대학에서 여주는 여주대학에서 맞죠? 여주는 이천은
제1고. 이천은 대학교 없나 보다. 동운대가 광주예요. 네, 광주에 광주. 제가 그 광주 연수교육을 거기서 했으니까 광주 맞아. 행정구역 동운대는. 동운대학교는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는 주차비는 안 받더라고. 요즘 대학교가 다 주차비 받거든요. 거의. 옛날에는 안 받다가 요즘은 대학교 다 주차비 받는데 동운대는 주차비 안 받더라고. 그냥 아무데나 차대도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관계자 아니면 거기 차 끌고 산 위에 올라올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긴 해요. 네, 다 그래요. 요즘은 제가 강의하는 당국대 죽전 캠퍼스도 학교 안에 차 들어오고 당국대 천안 캠퍼스도 학교 안에 버스 다 들어와요. 죽전역에서 그 당국대까지 안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교과서 93페이지에 있습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2차도 원칙 절대평가인데 2차는 예외적으로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됐어요. 국토부에서. 그 대신에 해마다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겠다. 상대평가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해마다. 그러니까 빨리 따야 된다고 하네라도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제 문제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상대평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시험 봤을 때 8회 때 9회 때까지는 상대평가했어요. 6, 7, 8회 상대평가했습니다. 그러다가 10회부터 1999년도부터 김대중 정부 때 그 이제 IMF 극복 차원에서 옛날에 2년에 3,000명 뽑았어요. 2회부터 9회까지는. 그러다가 10회 1999년도부터 그때 14,900명, 15,000명 정도 뽑았어요. 10회 때. 10회 이후 작년에 34회 때도 15,000명 뽑았어요. 해마다 15,000명 이상은 다 뽑았어요. 3만 명 뽑은 적도 있고요. 14회 때 15회 추가 시험 이럴 때는 3만 명 뽑았어요. 1회 때 6만 명 뽑고요. 그 지금까지 합격한 사람은 55만 명입니다. 전 국민 100명 중에 한 명 있고요. 그 성인들만 20살 이상 따지면 50명 중에 한 명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리고 시험 본 사람은 주변에 5명 중에 한 명은 다 시험 봤어요. 한 번 이상 본 경력이 있어요. 떨어진 사람은 봤다는 소리 안 해요. 그래도. 올해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상대평가할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 시험 보는 사람 아니까.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 너도 알고 나도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게 시험이거든요. 이게 합격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안 중요한 것도 나온다고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몇 문제는 의도적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하되 그 수능 시험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수능은 킬러 문항 대통령이 내지 말라고 지시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내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지시 안 했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나온다. 그런 거 킬러 문항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틀려줘야 된다고. 틀리려고 일부러 낸 거는. 자, 자격증 교부 시험에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하는데 시험에 2개월 이내 교부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95페이지에 있습니다. 95페이지 맨 위에 한 5번째 줄에 있죠. 1개월 이내 교부합니다. 1개월 이내. 양가로 2번. 우리 여기도 양가로 2번이네요.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올이라는 행정전산망이 있는데 그 행정전산망 공무원 아이디 패스워드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언제 땄는지 다 뜨더라고요. 전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세계 5위입니다. 5위. 전산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행정전산망이.
옛날만 해도 등기사항증명서 이런 거 떼려면 등기소에 가서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고 거의 뭐 손으로 복사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다 옛날에는.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뿌린 자가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았다면 서울에 가서 분실해도 누구한테 재교부 받으러 와야 돼요? 경기도지사한테. 서울서 분실했다고 서울시장한테 가달라고 하면 서울에서 사무소 하다가 중개사무소 운영하다가 서울서 분실해도 서울시장한테 달라고 하면 나 준 적이 없는데 뭘 다시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경기도에서 따도 제주도 가서 해도 되죠. 전라남도 가서 해도 됩니다.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칙개공이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그분들은 시도 안에서만 가능해. 같은 시도 경기도 안에서만 가능해. 서울 건 하면 안 돼. 이론적으로는. 물론 서울로 사무소 옮기면 서울에 있는 거 중개해도 돼요. 시험에는 지금 말하는 거 이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찾지를 못해요. 부칙이 어디에 있는지. 자,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처음에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준다고요. 근데 분실해서 재교부 받으려면은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사진이 붙는데 그 사진은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이 그대로 자격증에 붙어서 나와요. 그 경기도에 나 자기 사진 이쁜 걸로 바꾸고 싶다. 그 너무 못난 사진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에서 그럼 재교부 받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자격증 받으러 갔는데 그럼 재교부 해주세요 했더니만 수수료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 내라고 한 거예요. 그 사진 처음부터 신경 써가지고 붙이라고 합격할 걸 전제로 응시 원서에 붙이는 사진이 그대로 찍혀 나와요. 이게 자격증에. 자,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안 됩니다.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저는 현업에서 빌려주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빌려주는 걸로 추산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딸 자격증 가지고 하고 배우자 자격증 가지고 하고 이런 거 가족 자격증을 하고 이런 분 많이 봤어요. 근데 한 번도 자격증 빌려줬다고 신고는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왠지 내가 한 걸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복당할까 봐 신고는 못 해봤어요. 누가 신고하면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모두 다. 근데 작년에 빌려주는 걸 소개하는 사람도 알선하는 사람도 1.1 이게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개하는 사람도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과서는 97페이지 96, 97에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소개하는 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소개하는 거는 안 나와 있죠. 지금 양도 대여만 돼 있고 양도 이게 작년에 생겼으니까 아마 기본서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최근에 생겼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양도 대여를 알선하는 자도 3번에 3번 오늘 3번에 98페이지 맨 밑에 96 맨 밑에 양가로 3번 맨 밑에 누구든지 알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 양도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맨 밑에 3번에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알선한 자. 3번 96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있네요.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최근에 생긴 제도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98페이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유사한 명칭 판례가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뉴스 대표는 부동산 뉴스가 신문사 방송국 아니고 중개사무소 이름이에요. 부동산 뉴스를 하는 말을 써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표를 써서 유사명칭 사용한 거라고. 대표, 사장, 회장, 소장도 안 됩니다. 소장, 중개사무소 소장이 대표잖아요. 소장도 안 됩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자격증 없는 자가. 그래서 자격증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이렇게 명함에 새겨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저는 자격증 땄는데요. 지금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렇게 새겨 다니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라고 써도 돼요.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다,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런 건 쓰면 안 되겠죠. 소속돼 있거나 개업한 건 아니니까. 근데 개업한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써가던 사람은 없더라고. 전부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다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시험에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용어정의 시험에 나오는 게 용어정의 중개업, 중개와 중개업 차이.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업 세 가지 들어가면 중개업이라고 했어요.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딴 사람, 개업공개사는 자격증 따서 등록을 한 자, 개업한 자,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시험에 여기에서 각각 한 문제. 법 제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도 자꾸 읽다 보니까 이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저 나이가 제가 더 많잖아요. 지금 22이면 저는 손녀가 지금 몇 살이지? 한 2살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2살인데 태어나면 1살이잖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영세더라고. 아직 생일 지나기 전이니까 영세라더라고. 영세는 100만 원 나와요. 요즘 올해부터 한 달에. 작년에 70만 원 나왔대요. 그 지금 올해 해봤겠으면 1세 아니가 하니까 생일 될 때까지는 영세래요. 한 1년 생일 될 때까지는 영세.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여기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숫자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니까 숫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행위한 수험생 출제위원 5년간 자격 박탈된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회개체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응시원서 접수하고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7일 경과되고 나서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자격증 교부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 또 숫자 있었나요? 그 정도죠. 지금 숫자 있었던 게. 자, 그러면 문제, 오늘 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기 전에 다음 주 할 거. 다음 주가 오늘 3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시험에 나오는 게 등록 기준 한 문제, 등록 절차에서 한 2문제, 결격 사유 한 문제. 결격 사유는 개업을 하거나 취직 못하는 결격 사유예요.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성년될 때까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 한 문제. 그래서 3문제, 4문제, 5, 6, 7, 8문제 출제돼요. 오늘은 3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계속 8문제씩 나온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내용을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이제 중개사무소는 하나밖에 못 차립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중개사무소 2개, 3개 차리면 그건 결국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하나밖에 못 차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 회사의 경업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제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법인 자본금 5천만 원을 삭제하겠다 입법 예고해놓고 삭제 안 했습니다. 왜? 제가 그 자본금 때문에 자본금이 없어서 개업
법인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인하면 좋은 게 뭐 있냐. 오히려 더 못한다고요. 법인은 6개밖에 못해요. 제가 그래서 법인은 6개밖에 못하도록 만들지 말고 차라리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6개 할 수 있는 걸 적어놨는데 할 수 없는 걸 차라리 6개 정해달라. 그러면 그 없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6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못해요. 그러니까 법인 할 이유가 없죠. 개인의 경우에는 겸업 제한이 없는데 개인은 식당 하면서 중개업 해도 돼요. 법인은 식당 하면서 중개업 하는 거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골목상권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고용인은 직원이고요.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고용인 직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고용인은 소속공개사라 부르고 자격증 없이 취직한 고용인을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른다. 인장 등록,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을 때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약서에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 미리 찍어놓고 계속 그거 써야 됩니다. 바꾸려면 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왜?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하면 나중에 그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안 했는데요 하면 그 자체가 등록된 인장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라고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인장을 등록하도록 했고요. 공법이기 때문에 휴업하는 거, 폐업하는 거, 사무소 이전하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미리 신고해야 돼. 이제 휴업하겠다, 앞으로 안 하겠다, 휴업하겠다고 신고해야 돼요. 공법이라는 이야기, 이게 사법이 아니고. 그래서 문 닫는 것도 마음대로 문 못 닫고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시험은 21회 때 출제됐다고요? 14년 전에 출제됐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 미리 체크해놓고 옳은 것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라고 했어요.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다. 그래서 틀렸고, 보조원이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같은 거 못한다. 자,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중개업 아니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이라 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중개업이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자를 흔히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론 처벌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서 X라고요. 의뢰, 보수, 업 3개 들어가면 중개업이라고. 요 3개가 필요 총문 조건이다. 미성년자는 자격 취득할 수 있다. 단 취직은 못한다. 개업도 못한다고 했죠. 성년 될 때까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옳은 것은 했네요. 옳은 것은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상물인 미래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맞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돼야 돼.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거, 청약 통장 같은 거는 중개상물 아니고요. 동호수가 특정된 경우, 수분양자가 정해진 경우, 101동 101호가 누구 건지 누가 분양받았는지 정해진 경우는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동호수 특정등이 있는 경우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에 해당됩니다. 중개상물이기 때문에.
예, 분리해야 한다. 이거 X죠. 분리.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광업재단도 광업권만 떼어내서 팔 수도 없고 중개상물이 되지도 않는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 된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아무나 해도 된다 이거. 바위암자, 돌석자, 흑토자, 모래사자.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상물이 된다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 필요한 절차가 청문인데요.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요건 지금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합격자 공고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확정 공고는 언제까지 한다 했어요?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협회 인터넷, 협회가 아니라 산업인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용어정의 옳은 것입니다. 용어정의와 관련해서 옳은 것.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인데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다. 소속공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다. 근데 보조는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것만으로는 업이라고 볼 수 없다.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